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오늘도 동영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 최근에 이 서초 지역구에 또 코로나 확진자가 좀 뜨면서 위험한 상태인데 여러분들도 몸 조심하시고 그리고 또 시험 기간이 다가오잖아요. 그죠? 공부 열심히 하시면서 집에서 잘 휴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희는 지금 문법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학교에서 그리고 온라인 수업 때 했던 것들이 의문, 그다음에 의문의 변동 이렇게 두 가지를 했었어요. 그리고 학습 활동까지 해서 복습까지 다 진행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형태소와 단어의 구조를 이미 들어간 반도 있어서 들어간 반은 이제 이 수업을 안 듣고요. 들어가지 않은 반은 이 수업을 같이 듣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 형태소와 단어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선생님, 이거는 교과서에서도 없는데 왜 해요? 라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걸 하는 이유는 의문의 변동을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후에 나올 맞춤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혹시 저번 시험 문제나 저번에 서울고 시험 범위를 알고 있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제가 축소를 좀 했어요. 저번에 해보니까 문법을 많이 하는 거는 좋긴 한데 여러분들한테 너무 부담이 좀 되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범위를 조금 줄였습니다. 네, 참고하시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얘기하지 않은 부분에서 어려운 게 나온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들 충실하게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한테 날카로운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 신경 써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형태소에 대해서 좀 해볼게요. 형태소란 이 이후에 나오는 단어 그리고 이 이후에 나오는 문장 성분을 알기 위해서 꼭 필수 사항입니다. 뭔지를 한번 볼게요. 형태소란 곧 뜻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래요. 그래서 얘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긴 단위인데 뜻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바다에서 이게 음절이랑 좀 다르겠죠. 바다가 있을 때 바다를 쪼개지 못해요. 이건 형태소로 쪼갤 수가 없어요. 왜냐면 바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바 하나, 다 하나는 의미가 없거든요. 이게 가장 적절한 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장 작은 말의 단위를 형태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달빛이 밝다를 이제 형태소로 다 쪼개면 달 쪼개고 빛 쪼개고 이 쪼개고 발 쪼개고 다 쪼개고 이런 식으로 하게 돼요. 그래서 요렇게 쪼개는 게 형태소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 한 가지 선생님 이는 뜻이 없지 않아요? 선생님 다는 뜻이 없지 않아요? 없어요. 이거는 명확하게 뜻이 있다고 보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분류하는 체계를 세워놨습니다. 그게 바로 형태소의 종류인데요. 이렇게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라는 설정을 해놨을 때 뜻이 없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준성을 가지고선 우리는 분류를 하게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자립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형태소를 두 개로 쪼개거든요. 이거는 의미랑은 상관이 없죠. 그죠? 그래서 자립 형태소, 의존 형태소로 나누게 되고 다른 말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쓰일 수 있는 혼자서 독단적으로 띄어쓰기가 되는 부분 있죠. 그거를 자립 형태소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옆에 붙어 쓰이고 띄어쓰기가 안 되는 부분들, 그것들을 의존 형태소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기 달빛이 밝다를 이제 구분할 수 있죠? 자립 형태소는 달과 빛이에요. 그죠? 왜냐면 혼자 쓸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같은 조사는 혼자 쓸 수 없어요. 발 같은 가는 쓸 수 없어요. 이거 나중에 또 할 거예요. 다 같은 어미는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걸 전부 의존으로 분류합니다. 얼핏 조금 이해 가시죠? 예. 그 다음에 실질성이 있어요. 이거는 정말 의미가 있냐 아니면 형식적인 의미가 있냐 이거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 형태소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형태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봤어요. 어디서 봤냐면 실질 형태소는 우리 앞에 의문의 변동에서 같이 봤죠. 학습 활동이 있어요. 그리고 프린트에서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 형식 형태소. 실질적인 의미 없이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소. 요거를 형식 형태소라고 하고요. 조사, 그 다음에 어미 이런 것들을 뜻합니다. 그럼 분류 한번 해볼까요? 달빛은 당연히 실질이죠. 의미가 있으니까. 발도 실제 의미가 있어요. 이 발이라는 건 뭐예요? 밝다 할 때, bright, 그죠? 그거란 말이에요. 실제 뜻이 있으므로 실질 형태에서 분류합니다. 띄어쓰기가 안 되더라도요. 그런데 이 같은 조사는 뜻이 없죠. 그래서 문법적인 의미를 나타낸다. 다도 마찬가지로 미니까 뒤에 두는 부분이 뜻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는 형식 형태소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까지 했을 때 조금 이해가 덜 가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중학교 때 우리가 공부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들을 명확하게 기억을 잘 못하고 있거나 혹은 이후에 뭔가 공부를 더 안 한 친구들인데 아무 상관없어요. 선행,
뭐 학원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여기 있는 범위만 완벽하게 알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깊이 파봅시다. 그래서 이런 형태소로 분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단어를 또 이렇게 분류할 수 있어요. 구조 1, 2도 있어요, 여러분. 참고하셔야 돼요. 자, 구조 1로 해서 어근. 단어를 형태소 단어로 쪼갰을 때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소. 그러면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소라고 그랬어요. 진짜 뜻이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서 다라고 빛이 진짜 의미가 있죠. 그죠? 박도 진짜 의미가 있는데 이거는 형태소가 아니에요. 형태소가 맞는데 이거는 실질적.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형태소와 단어의 구조에 대해서 같이 해보도록 할 거예요. 동영상 강의라서 또 열심히 안 듣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열심히 들어주시고요. 이 온라인 강의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채우러 오프라인도 같이 할 거니까요. 병행해서 할 거니까 여러분들 신경 써서 듣고 또 오프라인 수업은 연계해서 들으면 좀 더 효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 문법을 하는 목적이 명확해요. 뭐냐면 결국은 여러분들에게 발음 생활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올바르게 맞춤법을 쓰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 목적에 따라서 문법을 축소해서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과하게 문제 풀지 말고 너무 과하게 공부하지 말고 정해진 문만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틀릴 일 없으니까요. 정말 여기 있는 내용으로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눴고요. 실제로 그 목적에 의해서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형태소 단어의 구조에 대해서 할 건데, 일단 형태소는 여러분들 의문의 변동에서 나왔었어요. 어디서 나왔냐면 그 교체 중에서 음자를 끝소리 규칙할 때 뭐 실질 형태소, 형식 형태소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다루는 거거든요. 네,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형태소는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자면 이건 거죠. 뜻을 가지고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말의 가장 작은 단위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뜻을 가지고 있는 걸 다 쪼개요. 어떻게? 달, 빛, 이, 발, 다. 이렇게 쪼개는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5개로 쪼개진다. 그럼 형태소는 총 5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자립성. 자립을 하고 있는가, 의존을 하고 있는가. 요거에 따라서 이 형태소를 나눠서 자립성이라는 기준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그래서 다른 말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쓰일 수 있는 형태소, 이걸 자립 형태소라고 해요. 반면에 옆에 누군가 붙어야 된다. 그러면 이걸 의존 형태소라고 합니다. 밑에 나와 있죠. 자립 형태소는 달, 그리고 빛이다. 이거 2개밖에 없어요. 왜냐면 나머지는 다 의존해서 옆에 띄어쓰기가 안 되거든요. 근데 얘는 그러니까 띄어쓰기 안 되는 거예요. 의존 형태소, 의, 조사, 발, 간, 다, 어미.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붙어서 쓰여야 돼요. 옆에 기생하는 애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의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쉬워요. 그런데 사실 형태소를 이해하려면 이 의미의 실질성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형태소를 실질이라고 해요. 진짜 있는 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의미 없이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소를 형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뜻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를 다 쪼갰는데 가끔 뜻이 없는 놈이 있을 수 있어요. 놈 좀 그러네요. 예. 그 단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분을 해서 형식 형태소로 뺍니다. 문법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해서요. 그래서 달, 빛, 그러니까 밝은, 그죠? 이건 브라이튼이잖아요. 의미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전부 실질 형태소라고 불러요. 하지만 이나 어미 다 같은 경우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형식 형태소로 뺍니다. 그랬을 때 질문. 의존 형태소이자 실질 형태소는 딱 한 개거든요. 뭐가 있어요? 그래요. 박이 있어요. 네. 맞죠? 그래서 박다, 밝다. 발음이 이상했네요, 그죠? 아무튼 그래서 이런 것들 여기에 있는 거, 여기에 있는 거 이렇게 겹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의존이 무조건 형식은 아니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죠? 근데 이제 이 형태소를 알았을 때 어근과 접사에 대한 개념 이해도 쉬워지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단어의 구조 첫 번째, 어근이고 접사가 있는데요. 이거는 형태소 단위로 쪼개는 게 아니라 이 한 단어 내에서 어떤 게 있고 어떤 게 있는지를 구분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보시면 되는데 일단 어근은 단어를 형태소 단위로 쪼갰을 때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소래요. 그러니까 이 한 단어가 있어요. 이건 한 단어 내예요. 저거는 이제 기본적인 어떤 개념이고요. 잠시만요. 메가피 홍보 영상이 떴네요. 어근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 내에서 어근이 있고 단어 내에서 접사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단어 내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만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근이 돼요. 접사는 그거 말고 어근에 붙어서 특정한 의미나 기능을 부여하는 형태 손거예요. 옆에 사이드에 붙어서 뭔가 품사를 바꿔준다든지 의미를 약간 추가한다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근은 보통 단어 하나로 기능을 하는데 접사는 단어로 기능을 못해서 사전에 등재가 짝대기 하나가 붙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맨손이 있으면 맨이 뭘까요, 여러분? 몰라요. 예, 그죠? 맨은 명확한 의미가 없어요. 근데 어느 정도 뭔지는 알겠죠? 손에 아무것도 없는 그 맨, 예, 그런 거예요. 의미가 아주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접사로 취급을 하고요. 그리고 요거를 어근으로 취급을 합니다. 이해가시죠? 그럼 손 하나만 단어가 있으면 이거는 어떤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근 한 개로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근데 이 앞에 붙는 접사를 그래서 머리 두자 써서 두음법칙 기억나시죠, 여러분? 어근 앞에 붙는 접사 접두사 이렇게 판단해요. 그 다음에 뒤에 붙는 거 접미사 이렇게 발음해요. 어근 뒤에 붙는 접사를 접미사라고 합니다. 간단하죠? 네,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근과 접사로 우리는 알 수 있고 맨손은 접두사와 어근이 붙는다 할 수 있습니다. 사기꾼 해볼까요? 꾼이 뭘까요, 여러분? 꾼은 명확하지 않아요. 예, 근데 이 꾼이 또 아유 꾼이야 약간 이거랑은 조금 다르긴 해요. 예, 여기서 꾼은 어떤 그런 사람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또 꾼이라는 명사가 따로 있는데 그건 다른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뒤에 붙는 거 짝대기 붙은 걸 접사라고 하고 뒤에 붙으니까 사기라는 어근에 붙은 접미사다. 그래서 합쳐서 이걸 사기꾼이라고 한다. 이게 단어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어렵지만 어렵지 않죠? 예, 근데 이제 뒤에 부분이 조금 어렵긴 하거든요. 까다로워요. 자, 그러면 한번 뒤에 볼게요. 이게 뜨는 게 좀 느리죠? 예, 그거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단어의 구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단어의 구조는 단일어와 복합어로 나눠진다. 이 단일어는 어근 하나. 아까 제가 얘기했던 손, 바다 이런 것들이 어근 하나예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거, 그 단어 내에서. 그래서 이게 단일어란 말이죠. 하나. 근데 복합어는 둘 이상의 어근 혹은 어근에 아까 얘기했던 접사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 복잡하다, 복합어가 되겠습니다. 그럼 또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감각적으로 단일어와 복합어가 있구나. 그런데 이 둘도 다르지 않을까? 둘도 달라요. 어떻게 해요? 어근 플러스 어근은 합성어라 그래서 합성이 되었다. 접두사의 어근, 접미사의 어근 붙은 건 이게 접사가 원래 이름이 파생접사거든요. 그래서 파생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크게 어렵지 않고요. 그럼 우리는 구분만 하면 돼요. 책가방 같은 경우엔 책 플러스 가방, 어근 플러스 어근 합성어. 맞죠? 헛기침은 헛기침이니까 앞에 헛이 명확하게 뜻이 드러나지 않았으므로 얘는 접두사 플러스 어근이고 얘를 우리는 파생어라고 불러요. 맞죠? 헛이 뭔데요? 명확하지 않죠. 그냥 이게 뭔가 그냥 나오는 기침 약간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접사로 취급합니다. 그다음에 가위질 파생어거든요. 그죠? 왜냐면 어근 플러스 접 미사 질이라는 걸 애매하잖아요. 뭔가 이게 행동 약간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도 단어가 명확하지 않으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예시를 보면 좀 더 정확해져요. 자, 논밭 어떻게 해요? 논밭, 쌀밥. 이거 사이시오스는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나뭇 플러스 가지. 그래서 나뭇 가지, 나무 가지. 배가 부르다. 명사 플러스 부르다 저거 형용사 그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형용사가 아니고 부르다니까 동사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높다 푸르다 높 플러스 푸르다. 이건 상태네요. 그 다음에 쓰다 쓰고 쓰다니까 이것도 동사 플러스 동사 뭐 그렇게 되겠죠. 다음에 앞에 서다 뛰어놀다 파고들다 그만두다 맞죠? 예, 이런 식으로 합성어가 됩니다. 전부 어근 플러스 어근이에요. 이리저리 오래오래 전부 다 가능하죠. 예, 이런 것들도 전부 우리가 아는 합성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명사 플러스 명사 뭐 이런 거예요. 명확하게 몰라도 됩니다. 반면 파생어 같은 경우는 맞달, 맏며느리, 맞사이. 그래서 맛이라는 게 앞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명확한 또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는 접사라고 부릅니다. 되도 마찬가지예요. 되 감다, 되 붙다, 되 사다. 다시예요. 알고 있을 거예요.
말썽을 부리는 꾸러기, 욕심을 부리는 꾸러기. 근데 꾸러기가 명확하게 뭔지 모르겠죠. 그죠? 예, 여기서는 꾸러기 명사가 아니라 일반 접사여서 말썽 꾸러기, 욕심 꾸러기 이런 식으로 꾸러기가 뒤에 붙는 접사로 취급됩니다. 개나 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거는 케이스가 조금 달라요. 예, 제가 요거를 아껴뒀습니다. 설명하려고. 자, 보세요. 지우다라는 행동이 있어요. 그죠? 이거는 이후에 더 할 건데 지우다라는 행동이 있어요. 그럼 지우는 건 동작이잖아요. 이런 동작 안에서 개가 붙어서 이 명사가 됐어요. 맞죠? 그러면 뭐에서 뭘로 바뀌었어요? 동사에서 명사로 바뀐 거예요. 이런 케이스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접사를 우리는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접사다라고 불러요. 품사를 바꿔주는 접사. 그죠? 지게도 마찬가지예요. 지단데 그게 개가 붙었죠. 그럼 물론 뜻도 다른 뜻이 되었지만 문법적인 기능으로 얘는 명사가 된 거예요. 집다 동작이죠. 이 동작이 역시 똑같이 명사가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 뒤에 거를 우리는 접사라고도 불러요.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알아두시면 되고요.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죠. 자, 일단 여기까지가 우리가 형태소와 단어의 구조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다음 강의 이제 단어 그리고 문장 성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서 수업이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 수업도 꼭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네, 자,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